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죠, 대표님? 오늘도 늘 그렇듯이 즐겁습니다. 항상 힘들어도 슬퍼도 기뻐도 늘 밝은 모습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그 긍정적인 그 스탠스, 물론 이제 오늘은 좋은 날이지만 비트코인 그렇죠. 가격도 좋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그렇지만 긍정적인 자세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아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저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도 하고 꾸준히 명상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기독교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도 몇 번씩 가보고 이러면서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데 네. 열심히 시간을 쏟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이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주식이랑 사실, 비트코인 두고 기도 매매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멘탈 관리에 상당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종교와 무슨 종교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럼요. 예. 오늘 어떤 얘기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예.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앞전에 많은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네. 예. 소식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어카운트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또 매도했다는 소식도 있고 네. 앞에서 다 다루셨겠죠? 일단 스트래티지 매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스트래티지 매도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서 시장에 그렇게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봐도 사실 가격은 오히려 올랐으니까 네. 시장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치로만 이제 비교를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지난주에 3,588개를 팔았을 거 아닙니까? 스트래티지가. 그렇죠. 근데 3,588개, 2억 1,6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7월 4일 기준 이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일거래량이 18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86억 달러에 2억 1,600만 달러의 작은 돌이 던져진 거라서 이 정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인 건 맞아요.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는 그 32개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는 이제 죽음의 나선으로 빠져들까 봐 죽음의 소용돌이를 걱정했던 건데 야 이제 판다 얘네. 이제 가차 없이 판다. 네. 이런 거 걱정됐던 거죠. 근데 이제 파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장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의장의 말을 그대로 따오면 네. 우리는 20개를 사고 1개를 판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20개를 더 살 수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지금 근데 20개를 20개를 사고 산다. 한 개를 판다. 팔고 한 개를 판다. 그럼 19개가 되는데 개를 그걸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개를 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20개를 사는 거는 보통주를 매각해서 산 거고 이제는 보통주를 못 파는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을 파는데 네. 비트코인 한 개를 파는데 그게 네. 배당 재원인 거죠. 이번에 판 3,588개 2억 1,6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이 결국 STRC 한 달치 배당금과 나머지 연구선주들의 2분기 배당금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확보했다라는 거를 시장에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선주가 계속해서 매도될 수 있게 거래되고 더 발행하면 매도될 수 있게 함으로써 20개의 비트코인을 더 살 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네. 약간 걱정되는 게 네.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STRC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어제 좀 올랐는데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주말 사이에 오른 거를 감안하면 약간 그것도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성에 차지 않는 회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STRC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시장한테 강한 확신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게끔 STRC에 사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쵸. 그냥 스트래티지가 사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버리는 둘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높다 보십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로 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STRC에 대한 수요가 돌아오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이런 걸 하는 거고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트래티지가 직접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거기까지 간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더 길게 하락 횡보한다거나 MSTR과 STRC 가격이 예상보다 더 길게 팔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진다면 스트래티지가 이제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결정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시장이 그냥 저는 자생적으로 이 저평가돼 있다. 다시 파로 회복할 건데 지금 굉장히 싸고 배당률도 높다라는 거를 소화를 하고 다시 이제 STRC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20개를 샀고 한 개 팔아서 20개를 더 살 수 있는 전략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 같은 것들도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라는 거죠. 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쥐고만 있는 거는 이거 아무 쓸모없는 비유동 자산인데 그렇죠.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게 유동화 된다는 걸 보여주고 이걸로 배당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그만큼 이제 S&P나 이런 무디스 같은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들이 이 스트래티지의 등급을 올려주고 결국 그게 네. S&P 500 지수에도 편입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수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저희 댓글에서는 막 세일러 리스크다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왜냐면 앞으로 좀 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남아 있긴 하잖아요. 만 네. 개 이상의. 네. 이제 그러면 그것들도 매도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어차피 스트래티지는 넷 바이어로 남을 거기 때문에 2분기에만 8만 5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3,600여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2배의 비트코인을 더 샀어요. 연초 대비로는 연초 대비 17만 개의 비트코인을 샀고 3,6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40배가 넘는 매수 매도 비율입니다. 압도적인 넷바이어 비율을 유지하는 한은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비율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제 매도 비율이 올라가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파는 지경까지 가면은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갈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유난히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약간 이런 그것도 이제 있죠.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겠냐? 약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이 부동산 얘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한국 부동산 얘기를 하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중국 부동산. 그러니까 네. 중국 부동산은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최근 들어선 특히나. 중국 네. 부동산, 근데 저 중국 부동산 잘 모르긴 한데 2021년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그냥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계속 안 좋고 20년 동안 올라갔던 부동산 상승분이 모두 지금 삭제되어서 다시 그때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20년 전 아, 가격으로. 네, 20년 전 20년 전. 가격으로. 오. 부동산 네. 경기로 부양해온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 뭐 헝다 사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라는 거는 많이 봤고 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은 뭐 지금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빈집 그러니까 매물, 공매물 같은 것들이 뭐 몇십만 호다, 100만 호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가격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 중국 부동산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지 않습니까? 저축 수단이자. 네. 근데 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MC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나이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축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 신화. 그렇죠. 여기에다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맞아요. 신념이죠. 아이고 실제로 저희 나이 때는 네. 제가 이제 사실 40 중반입니다만 그 살려고 하면 살 수는 있었어요. 네. 그냥 월급으로 모아서 할 수는 있었던 아마 제가 그쵸. 생각하기엔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맞아요. 가능했던. 맞아요. 네, 40대가 거의 마지막 세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 저도 직장 생활 한창 할 때 그래도 서울에서 뭐 조금 이제 연차돼 있는 아파트 살려면 4억이면은 30평대 가능했고 대출 끼고. 대출 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6억대, 8억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제가 딱 그 30대 초반 요때였어요. 네. 결혼하고 이제 한참 좀 지난 뒤에. 지금 뭐 10억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웬만하면 10억 그러니까요. 넘어버리니까 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어떤 꿈이 돼버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 2030 세대가 좀 희망을 못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축이 주는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게 해주고 희망을 줘야지 제대로 된 저축이다. 근데 그게 부동산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부동산은 소비재예요. 부동산은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축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땅 한마디기라고 하는 희소한 지구라는 희소한 공간에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의 희소성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면은 입지나 어떤 건물의 효용이나 이 내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바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전체 자산의 전체 국민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부동산으로 경기 개발을 경기 성장을 이끌어냈던 아주 대표적인 경제 구조였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70% 정도의 부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게 뭐 60% 이렇게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금융자산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가격이 안 떨어졌고 중국은 2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고 이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중국도
이제 뭐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션전이나 항주 같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곳들의 부동산 가격은 괜찮죠. 엄청난 양극화 현상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빗썸 유튜브에서 그 부동산 전문가분이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서울 집값만 올라가지 지방 부동산 집값은 벌써 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맞아요. 지방의 그 광역시라 하더라도 네. 상당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경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경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서울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혼부부만 지난해 대비해서 뭐 몇십 %가 더 많이 올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0월에 아기가 나오니까 그 올해 신생아 출산율에 대한 기사도 봤어요. 네. 작년 대비해서 18%가 1분기 기준으로 더 많이 출생을 했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집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수도권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 따져야 되니까. 특히 뭐 애가 없으면 사실 그냥 어딜 아무 데서나 살아도. 살아도 맞아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병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문제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가시티화, 우리나라 서울이 1,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말하자면 뉴욕이나 홍콩이나 뭐 도쿄나 이런 메가시티화가 지금 되고 있고 동탄 이번에 그 묶인 거 보세요. 거기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 돈 잘 버니까 거기에서 또 억만장자들이 막 태어나죠.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 벌면 집 산다라고 하는 공식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나라고 중국이 정확히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부동산 개발 너무 부동산 개발이 너무 과열되었다가 이제 다 가격이 안정화를 찾고 이제 몇몇 대도시들로 집중화되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서울 하나로 집중화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 실업률,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20대 실업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측정했을 때가 뭐 30 몇 %까지 측정되고 더 올라갔을 거라고 추산하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문제 지금 심각한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청년 실업률이 문제인 거는 사실 그만큼 구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구직을 왜 안 하냐? 잡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어차피 구직해봐야 이거 진짜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해서 월 300 벌어봐야 어차피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지금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그냥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단기 알바 같은 거에서 돈 모으면서 그냥 나는 여행 다니고 또 돈 떨어지면 다시 단기 알바하면서 돈 벌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캥거루족으로 사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는 집 없는 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2030 세대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희망이 무너진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러네요. 이 얘기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했어요. 아, 이 얘기를 예. 중국 얘기를요? 중국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자기가 5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젊은 세대가 실망하는 거를 통계로든 내 느낌으로든 느껴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도 베이비 부모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한 게 없더라도. 잘못한 건 없지만 네. 이제 그들은 부동산 주식 이런 거 그동안 열심히 잘 투자해가지고 부를 갖고 이뤄놓고 있으니까. 다 네.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사실 나눠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이런 세대 간의 격차, 뭐 자산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를 관통하는 트렌드고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레리 핑크가 그 블랙록 투자자 주주 서한에 얘기하는 게 바로 크립토의 역할이 그겁니다. 무너진 사다리, 부의 사다리 올라갈 수 없다 더 이상.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해줬는데 그동안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자본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그릇이 바로 크립토라고 생각을 한다고 레리 핑크가 24년 주주서한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블랙록 ETF를 런칭하고 그다음 비드를 런칭하고 이렇게 크립토 산업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트렌드고 추세고 현상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그동안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뭐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갈 지금 현재 알파, 잘파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거 어렵다. 주식도 뭐 잘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문 투자자의 영역은 어차피 굉장히 몇몇 소수의 영역일 거고 저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돈을 담아줄, 이들의 돈을 담아줄.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빌드업. 네. 지금, 와, 예. 이 그게 뭐 그렇게 중국 연결이 부동산으로 되는군요. 시작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아, 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비트코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야 이제 백훈정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생략된 맥락도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네. 채워 넣고 약간 이게 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좋다면 비트코인 가격 왜 이러냐 이런 네. 생각이 딱 드실 것 같긴 해요. 네. 그 한번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있는데 네. 그레이엄 스테펀이라고 네. 5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5월 달에 이 사람은 원래 부동산 경제 유튜버라서 부동산으로 그 공인중개사를 해서 이제 부자가 됐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유튜버를 해서 더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올해 5월 달에 부동산 전부 매각했다라고 밝혔어요. 본인이 LA 지역에 있는 부동산 다 팔고 이제 금융자산으로 갈아탄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10%는 비트코인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어떤 멘탈 텍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질 소득이 한 4, 5% 정도 자기가 추산컨대 된대요. 근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게 있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세입자의 전화, 그리고 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들, 그런 멘탈 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고 그냥 단기 국공채에만 투자해도 4, 5%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을 쓰면 될 텐데. 사람을 쓰는 것도 비용이니까 그 비용까지 그러면 차감하면 실질 수익률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 지금 자본을 가두는 3중 규제망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묶죠. 조정 대상 지역 묶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제 해가지고 네. 집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고 팔고 그러게요.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팝니다. 양도세, 중과세 이제 82.9% 최대 세율 해가지고 못 팔죠 당연히. 내가 10억의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8억을 국가에 헌납하려고 하면은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 잠기니까 전세 마르고 집 사는 사람들은 전세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 마르고 그럼 전세 가격 폭등하고 그러니까 전세 못 들어가고 차라리 월세 살자니까 월세 가격 폭등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전월세 대란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미 발생을 했었어요. 뉴욕, LA 이런 메가 시티들에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물론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차피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블랙락 같은 또 블랙록 얘기가 나오네요. 블랙락 네.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사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거기에서 저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이제 이겁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안 올라가냐?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무형이고 무취고 무색이고 만져질 수 없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솔직히 이제 이걸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 어디다 써? 약간 아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댓글에도 가장 많은 게 이거 어디다 예. 쓰냐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세대 간에 그래서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날수록 비트코인은 천천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호재가 발생해서 수요가 폭증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금방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가격이 회귀하잖아요. 근데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죠. 부동산 지금 한참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금 같은 것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신세대들은 사실 스마트폰이 장기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 세상에 친숙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이 속성에 대해서 안 만져주고 안 보인다 그래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부자들은 다 20,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 주축 영역으로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지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기 가치여장 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점점 비트코인은 그렇게 부동산 대신해서 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10년, 20년 뒤에 노후를 책임지는 이 저축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고 지금 아직 그 상황이 안 온 거죠. 네, 말씀을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너무 방대한 얘기가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원래 우리는 어디다 저축을 했냐? 집에다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투자 겸 저축의 개념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욕 자체가 좀 사라진 상태고 네. 그리고 아주 선전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도심지는 또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젊은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이거 토큰화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단으로 예금을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어떤 기술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니네 투자할 데 없지 이쪽으로 와서 하면 돼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물꼬를 터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고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자산의 이제 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백훈정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향후에 예전에 집을 사듯이 그러니까 집에다가 예금을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듯이 저희 세대나 저희 아버지 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우리 아랫 세대들 후세 세대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립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결론으로 이제 갔는데 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잖아요. 네. 네트워크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도 네트워크고요. 국가가 네트워크잖아요. 그 네트워크에서 땅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계산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제 부동산에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죠. 비트코인도 똑같이 발전할 겁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터넷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유일한 인류 최초의 기술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프랭클린 템플턴의 암호화폐 부문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로 소유권을 인터넷에 가질 수 있게 해준 위대한 자산이다. 위대한 기술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세상의 맨하튼 땅이나 여의도 지금 저희가 있는 여의도 같은 땅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땅에 이제 어떤 건물이 올라갈지를 상상을 해봐야겠죠. 그 건물이 뭐가 될지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서울 재개발 이런 데다가 이제 시간 쏟지 말고 재개발 되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든 복잡한 이제 싸움이 될 거고 맨하탄이나 여의도가 황무지였을 시절에 1970년대 뭐 강남 같은 곳에 내가 땅을 한 평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다 뭘 지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STRC 같은 연구 우선주가 될 수 있죠. 비트코인이라는 땅 위에 84만 개를 보유를 했고 땅을 보유를 했고 스트래티지는 그 위에다가 연구 우선주 5개를 지은 겁니다. 건물 5개를. 그 중에서 STRC라고 하는 연구 우선주가 크게 성공을 해서 가치가 엄청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뭔가 세입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계속해서 월세가 잘 나간다면 이제 세입자들도 뭐 반대군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땅 위에 건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저는 생겨날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디지털 세상이 더 넓어지고 저변이 확대될수록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분명 뭐 비트코인이라는 맨하탄 주변에 뭐 브루클린이나 이런 뉴저지 같은 땅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망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일단 이 중심지인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나도 아직까지 황무지니까 여기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세대 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부가 찾아온다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겁나는 게 만약에 지금 당장 집을 팔고 나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저축을 해라 하면은 두려운 게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근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금액을 넣으면 두렵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작가죠. 모건 하우젤이 쓴 책에 보면은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듯이 더 재밌는 놀이공원일수록 사실 입장료가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것처럼 더 익사이팅한 자산일수록 그 입장료를 비싸게 내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변동성은 그런 입장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더 장기적인 우상향이 예상되는 아주 초기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라면 그 변동성은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일종의 입장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자산인 거고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인 거지 변동성을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변동성이 없고 연평균 4~5%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이 무언가였다면 아마 전통 금융권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기 전에 이미 다 그들이 사서 보유하고 있겠죠. 지금 그들이 못 사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사실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땅이 이렇게 딱 열려 있는데 이거 그냥 가만 놔둘 거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보통 변동성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하방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오르는 거는 뭐 좋죠. 저희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환영하죠. 네. 하방 변동성이 문제인 거고 사실 이제 맞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뭐냐면 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제한되고 특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물론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보면 이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렇죠. 그려왔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질문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면 변동성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죠. 네.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부동산이랑.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 대표님한테 더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지난 2013년 하락장부터 계속해서 하락장이 반복될 때마다 고점 대비 떨어지는 하락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지금은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5만 8천 달러 기준으로 12만 6천 달러 고점 대비 53% 떨어진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더 떨어져 봐야 지난 사이클의 그 하락폭이었던 70% 정도까지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거를 온체인 지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200주 이동평균, 그건 이제 차티스트 관점이고, 네. 그다음에 전체 실현가가 현재 5만 3천 달러 수준이거든요. 5만 2천에서 3천 사이. 네. 거기까지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언제나 비트코인은 전 저점을 뚫지 않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전 저점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그 정도 고점 대비 한 90%, 80%, 70%, 50% 이렇게 점점 하락폭이 줄어드는 식으로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6만 달러, 그러니까 5만 8천 달러가 53%면 6만 달러 선에서 하락장이 마무리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더 떨어지더라도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지고 5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제 하락장이 마무리되면은 뭐 지난 사이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실현가를 보시고 전체 실현가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5만 2천, 5만 3천 수준인데 이게 뭐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이 정도까지 한 5만 5천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군. 게다가 시기도 있죠. 시기도 하락장이 보통 1년 이어지고 그 다음에 3년 상승장이 이어지는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작년 10월부터 떨어졌으니까 올해 10월까지 떨어진다 보고 온체인 지표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락을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 이제 상승장을 준비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약간의 뭐 세대론 얘기도 있었고, 네. 뭐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 의견 주셨는데, 그거는 네.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믹스했을 때 비트코인의 어떤 적립식 매수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면 거의 이제 적립식 매수로 가게 되네요, 얘기가.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적립식 매수하기 좋으니까요. 네. 쪼개 살 수 있으면은 참 부동산도 그렇게 할 텐데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긍정론자신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70%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백훈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